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유지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 해소와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감에 추가 금리 인하 카드를 뽑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이달까지 석 달째 경기 부진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생산과 소비 또 설비 투자 실적을 보면 경기가 바닥을 찍고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화생결합펀드 DLF의 불안전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어제 11시간 마라톤 논의 끝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는 오는 22일에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삼성이 최근 마련한 준법감시 제도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25%로 동결을 했습니다. 경기 반등세를 지켜보고 또 부동산 자극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새해 처음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시장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다고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지금 수준인 연 1.25%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서 두 번째 금리 동결인데요. 한해는 국내 경제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건설 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소비 증가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도 진단했습니다. 한해는 또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 경로와 대체로 부합한 2%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는 의지가 강력한 가운데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시장이 자극될 수 있다는 부담도 일부 반영된 걸로 분석됩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연 1.75%에서 1.5%로 내린 뒤 석 달 뒤 역대 최저치인 1.25%로 한 차례 더 조정됐습니다. 네, 관건은 앞으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여부일 텐데요. 위원회 내에서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네, 방금 전 이주일 한은 총재가 이번 결정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했는데요. 신인석, 조동철 위원 2명의 인하 소수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등 아직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주일 총재도 앞서 올해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 기조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경제동향 보고서 일명 그린북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부진이란 표현을 빼고 또 생산과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고 정부는 평가를 했는데요. 바로 경기 바닥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보죠.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벌써 지난해 11월부터 따지면 석 달째입니다. 이번 달에도 경기 부진이라는 표현을 정부가 뺐는데 대신에 조정 국면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다고요. 네, 정부가 올해 첫 경제동향 보고서 그린북을 내놨는데요. 부진이란 표현은 일단 빠졌습니다. 정부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 투자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과 건설 투자에 대한 평가도 미묘하게 바뀌었는데요. 일단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11월 기준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달보다 0.5%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1.4% 증가하면서 전체 산업 생산지수는 0.4% 늘었습니다.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는 지난달보다 각각 3%, 1.1% 증가했는데요. 다만 건설 투자는 같은 기간 1.8% 줄어들었고 수출 역시 반도체 단가 하락 등의 이유로 12월 기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감소했습니다. 한편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그린북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담겼습니다. 특히 미중 1차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 정부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고요. 네, 최근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을 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쉼표를 찍었는데요.
정부는 이와 관련해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 조짐이 보이며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우리나라 수출 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정부는 미중 협상의 향후 전개 상황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 요인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연일 초강경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주택자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로 알아보죠.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이거 어제부터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당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더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3채를 소유한 사람과 5채를 소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 체계에서 다주택자 누진세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현 종부세는 집값에 따라 과표 기준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세금 구간을 한층 더 세분화하고 주택수에 따라 세율을 더 높이자는 겁니다. 보유 주택수가 많을수록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이 강할 것이란 가정에 기반한 개편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 기자, 여당이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와 어떤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 12.16 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데요. 여권에서 당정 협의 일정을 서두를 경우 다음 달 국회에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을 강화한 종부세 법안이 제출돼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어제 한국을 찾은 쌍용자동차의 대주주 마힌드라의 고엔카 사장이 어제 산업은행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쌍용차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요청을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로 들어보죠. 우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고엔카 사장이 정부 관계자들을 오늘 언제 만나기로 돼 있습니까? 네,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낮 2시에 이모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선 최근 논란이 됐던 복직 해고자의 휴직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고자들의 복직을 늦출 정도로 쌍용차의 경영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쌍용차는 지난해에만 2천억 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285.5%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렇게 경영난을 풀기 위해서 어제는 쌍용차의 주 채권은행 산업은행과도 회동을 했죠. 네, 고엔카 사장은 어제 오후 산업은행을 찾아 이동걸 회장을 만났습니다. 산업은행은 면담이 끝난 뒤 마힌드라는 쌍용차에 대한 투자 의지를 밝히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직접 투자하는 계획 외에도 쌍용차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수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마힌드라는 실제로 미국 포드사와 쌍용차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엔카 사장은 산업은행 방문에 앞서 어제 오전에는 직원 간담회를 열어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3년간 5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마힌드라는 쌍용차에 2,300억 원을 직접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마힌드라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700억 원을 추가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대출 만기 연장 또는 추가 대출 등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다음은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 알아보겠습니다.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또 KB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어제 열렸지만 끝내 결론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 간 11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어젯밤에 치열했던 상황을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어제 굉장히 늦게까지 일정이 이어졌어요. 네, 오전 10시 금융감독원에서 시작된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는 오후 9시가 다 돼서야 종료됐습니다. 무려 11시간 공방이 이어졌지만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진행됐고 이어서 2시간가량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이어졌습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이 각각 의견을 내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참석해 변론했습니다.
말 그대로 마라톤 회의였는데 핵심 쟁점도 짚어주시죠. 네, 최대 쟁점은 경영진 중징계 여부였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3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한 중징계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는데요. 금감원 측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 통제가 부실했던 점이 DLF 불안전 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경영진이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를 마련했어야 한다면서 행장까지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에 은행들은 내부 통제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지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CEO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하다는. 네, 한 부회장과 손 회장은 불완전 판매로 행장까지 제재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소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번 제재 수위가 은행들의 운명을 가를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네, 사전 통보 받은 대로 문책 경고가 확정된다면 당장 손 회장은 연임에, 한 부회장은 회장직 도전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되는데 만약 이전에 제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한 부회장은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 오는 12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야 합니다. 네, 이번에 결론 안 났으니까 또 만나야 될 텐데 그럼 다음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2차 제재심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데요. 업계에선 손 회장과 한 부회장 모두 적극적으로 소명을 위해서 2차 제재심에도 참석하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22일 이후에도 3차, 4차 등 제재심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국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후 진행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어서 상황상 이번 달 30일까지 제재심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나오면 금감 원장 결재와 금융위 본회의 등을 거쳐서 경영진 징계 수위가 확정됩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바로 몇 시간 뒤면 열립니다. 4차 공판의 주요 쟁점과 앞으로의 전망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김도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4차 공판에 대한 관심 굉장히 뜨겁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은 오늘 오후 낮 2시경 열리는데요. 재판 30분 전부터 나눠주는 방청권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303호 소법정은 좌석과 입석을 포함해 약 30여 명만 방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관측되던 순경식 CJ 회장은 일본 출장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손 회장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증인이었기 때문에 삼성 측 전략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공판의 최대 관심사라고 하면 재판부가 삼성이 최근 마련한 준법 경영안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까 이거에 쏠려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 경영안을 재판부에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성은 지난주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 주 초에 임직원 준법 실천 서약을 했습니다. 삼성이 내놓은 이 쇄신안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와 함께 공판 기일이 추가로 잡힐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졌고 추가로 살펴봐야 할 사안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오늘 재판을 마지막으로 결심 공판 일정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3월을 전후로 최종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SBS CNBC 김도우입니다. 지난해까지 3년째 적자를 내고 있는 현대 로템이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원수는 물론 조직 통폐합과 또 자산 매각 등 고강도의 자구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네, 현대로템이 굉장히 강도 높은 자구책을 추진한다고요. 예, 현대로템은 최근 창원 공장에서 이용배 신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용배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올해 흑자 달성을 목표로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수익성 중심의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를 위해서 기존의 38개실을 28개실로 축소하고 임원수도 20% 줄이는 한편 관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사업 관리를 효율화해서 비용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당연히 이렇게 자구책 쓰게 된 거 이유가 있을 텐데 현대로템 실적이 어떻습니까? 최근 몇 년째 계속 좀 좋지 않습니다. 표에서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째 적자가 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로템의 주요 사업 분야는 철도, 방산, 플랜트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주력인 철도 부문과 플랜트 부문의 실적이 부진한 게 이런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때문에 신임 대표이사로 부임한 이용배 사장이 그룹의 재무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 비용 절감을 통해 재무 상황을 개선한 뒤에 사업 구조 개편 등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BS MBC 김종인입니다. 다음은 기업 인수합병 소식입니다. 프루덴셜 생명 인수전에 유력한 인수 후보인 KB금융그룹을 비롯해서 주요 사모펀드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또 다른 유력 후보인 우리금융은 이번 인수전에 가세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역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생명보험사죠. 프루덴셜 생명의 매각 절차가 시작이 됐네요. 네, 어제 예비 입찰일이었는데 모두 5곳이 인수전에 참여했습니다. KB금융을 비롯해 MBK 파트너스 그리고 한행컴퍼니, IMM 프라이빗 에쿼티 등 사모펀드 3곳, 여기에 대만의 푸본생명도 뛰어들었습니다. 시장에선 프루덴셜 생명 인수자로 KB금융을 현재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는데요. 윤종규 회장이 여러 차례 비은행 사업 부문 강화 의지를 밝혀왔고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서도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인수합병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생명을 자회사로 현재 두고 있지만 그룹 내 비중이 작고 시장에서도 존재감이 크지 않아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해 지주산의 취약점을 보완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또 아울러 재작년 옛 ING 생명이죠. 지금의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해 신한금융에 다시 팔아 2조 원 넘는 매각 차익을 거둔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도 잠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 뛰어들 거라고 굉장히 유력하게 예상됐던 후보 중 하나였던 우리금융지주는 입찰 명단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KB금융의 대항마로 꼽혀온 우리금융은 이번에 불참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금융 내부적으로 여러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또 환매가 중단된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불안전 판매 등 금융사고 대응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산 위험도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어내지 못하면서 충분한 M&A 실탄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 또한 불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프루덴셜 파이낸셜은 예비 입찰에 참여한 후보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이르면 이달 안에 인수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2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태국과 일본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우한 폐렴으로 중국에서 또 한 번 환자가 숨졌다고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입원 치료를 받던 69살의 한 남성이 15일 새벽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는데요. 이 환자는 지난달 31일부터 폐렴 증세를 보이다가 상태가 악화돼 지난 4일부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우한 보건당국은 61살 남성 환자의 사망 소식을 밝혔는데요. 닷새 만에 사망자가 또 나온 겁니다. 어제 기준으로 중국 내 환자 수는 39명이고 이 중 5명이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네, 상황이 진화되지는 않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당국의 대응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오는 25일 중국의 설에 해당하는 춘절을 전후해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질본은 중국 폐렴 환자의 조기 발견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시도별로 대책반을 꾸려 설 연휴 기간 비상방역 근무 체계를 가동합니다. 오는 22일에는 바이러스 검사법을 현재 질본에서 시도 단위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해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와 변화된 상황 등을 반영해 의심 환자 사례를 정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에도 의심 환자가 찾아오면 중국 우한시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히 신고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USB처럼 생긴 액상형 전자담배 줄이 국내에 진출한 지 9개월 만에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초반에 반짝 인기몰이를 하긴 했지만 여러 악재가 터져나오면서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줄에서 공식 발표문까지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결국 판매 실적이 문제였다는 내용입니다. 줄의 한국법인인 줄랩스 코리아는 공식 자료를 내고 판매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한국 내에서의 사업을 조정하고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본사 구조 조정에 이어 한국도 구조 조정에 돌입한 셈인데 현재 줄랩스 코리아의 직원은 1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미국 본사인 줄랩스가 한국 시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줄랩스는 한국 시장에 집중할 것이라며 철수설을 부인했습니다. 네, 한때 이거 피우시는 분들 빠르게 늘어나기도 했는데 판매가 부진한 원인 뭘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유해성 논란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줄은 세련된 외관과 해외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한국에 진출했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도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줄에서 폐 손상 의심 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시중 편의점에서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외국과 다른 국내 규정이 발목을 잡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액상의 니코틴 함량이 1%를 넘을 경우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돼 규제를 받게 됩니다. 줄은 국내에서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 0.7ml 제품만 출시했는데 미국 판매 제품이 최대 5ml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흡연자들이 줄을 외면한 점도 판매 부진을 불렀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추진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주주들의 찬성 비율이 높다는 전제하에 합병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합병에 대한 방법이나 시기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한 달 안에 재공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오는 20일부터 일부 메뉴의 가격을 평균 1.36%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품목은 8종으로 치즈버거와 빅맥 세트가 200원씩 오르고 다른 6개 품목은 100원에서 300원이 인상됩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재반 비용 상승을 고려해 일부 메뉴의 가격을 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 원칙을 13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적립기금 투자의 기준이 되는 수익성과 안전성, 또 공공성 등 5가지 기존 원칙에 지속 가능성을 추가했습니다. 이 원칙은 투자 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과 사회 또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이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부는 이같이 판결하면서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져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 오르며 2252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0.52% 오르며 69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먼저 반도체 관련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가 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1.32% 올라오면서 지금 61,500원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0.6% 오르며 99,800원, 10만 원 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이오 업종 쪽에서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지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모두 오름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셀트리온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2.7% 빠지는 모습인데요. 거래가는 175,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했는데요. 현재 그렇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0.3% 오르며 16,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금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